저희 엄마가 아침도 호박죽, 점심도 호박죽, 저녁도 호박죽을 줘요. 근데 우리 식구가 그때 3남 2녀 5식구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7식구가 살았는데 식구들이 처음부터 호박죽을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1, 2년이 지난 뒤에 적어도 한 30년, 40년, 50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가을 추수가 끝나면은 식구들끼리 이렇게 왕래를 많이 해요. 이렇게 이제 고구마 나오는 동네 사시면은 고구마도 좀 가져오시고 옥수수도 가져오시고 뭐 이렇게 이제 이모네 고모네 이렇게 찾아다니거든요. 그때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먹을 것이 조금 더 많이 생겨요. 이제 저녁 식사를 드시고 방이 2개니까 이제 안방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고모부가 오셨어요. 그 고산에 사시던 고모부인데 저희들을 5식구가 웃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같이 자고 있는데 얼핏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아버지하고 그 고모부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잠결에 들었어요. 작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쌀이 모자랐대요. 보리까지도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모자라가지고 애들 굶겨 죽이는 줄 알았대요. 그때는 그렇게 가난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논 옆에다가 호박을 좀 심어놨는데 호박이 정말 이렇게 잘 돼가지고 그 호박을 막 지게에다가 허청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잔뜩 갖다 놓고 겨울 내, 봄 내 쌀 나올 때까지 나락 타작할 때까지 계속 1년 내동 호박만 삶아줬는데 애들이 호박을 다 잘 먹어서 굶겨 죽이지 않고 굶지 않고 그냥 1년을 호박으로 버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호박이 별로 맛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호박이 우리 가정을 살렸구나라고 생각하니까 호박이 고마워서 자주 먹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70대, 80대, 60대 되신 분들은 그때 농촌의 실정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아마 추억으로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나 아니면은 그 방글라데시나 가보면은 그때 40년 전, 50년 전 그 삶하고 지금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공무원 생활을 하나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 시골에서는 그냥 농촌에서 논이 없어요. 그래서 논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 내동 농사를 지어서 반절을 지주한테 주고 그 반절 가지고 이렇게 애들 교육비로도 쓰고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까지는 그런 대로 다닌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원서를 써야 되는데 감히 쓸 염두가 나지를 않아요. 우리 집 형편에 고등학교 가는 것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익산에 저도 이제 익산 변두리에 살았었는데 쌍방울도 있었고 뭐 태창도 있었고 백양메리아스 같은 큰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하면은 그 공장에 다니면서 집안에 좀 살림이나 보태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살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원서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아버지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깝다, 고등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 아쉽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한번 만나 뵙겠다고 그래요. 참 아버지한테 말씀도 못 드렸는데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아버지하고 만나는 그 과정에 저도 잠깐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을 아니까 고등학교 가라는 얘기는 참아 못하고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 애가 똘똘하고 제가 지금 똘똘하지 못하는데 그때는 똘똘했나 봐요. 똘똘하고 공부도 조금 하는데 제가 이리에 농림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농고가 있는데 거기는 국립이고 입학금도 아주 싸고 그리고 영농학생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그 영농학생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수업료 육성회비 안 내고 3년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 친구가 그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어서 원서도 받아왔으니까 한번 보내주시죠. 아버지가 어쩔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입학금도 다 안 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냥 원서를 써가지고
고등학교를 제가 이리 농고 수의축산과입니다.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영농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1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부터는 그때는 이제 그 농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농구에는 소도 키고 돼지도 키고 닭도 키고 이런 농장이 있어요. 누에도 키고 그런 농장에 직접 가서 이제 말이 영농학생이지 모습입니다. 소 키고 소똥 치고 돼지 새끼 날라 그러면 그 새끼 받아야 되고 누에를 키우려면 밤새껏 누에 밥 줘야 되고 이런 일을 하면서 1년, 2년, 3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약속대로 수업료 육성회비 전부 다 면제되고요. 그때 당시에 장학금 1학기에 2,500원씩 제가 그래도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3학년이 되면은 실업계 고등학교는 이제 실습을 나가요. 이제 그 인문계 고등학교는 다 공부를 하지만 3학년 들어서면서 실습을 나가는데 저는 이제 그 가축병원에 제가 축산과를 다녔기 때문에 가축병원에 이제 실습을 나갔어요. 상당히 큰 가축병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년간 이렇게 실습 생활을 하면서 일정 금액 이제 월급까지는 아니고 월급이죠. 일정 부분 월급도 받으면서 한 1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지나고 났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오라고 그러나 하고 학교를 갔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한 장 주시는 거예요. 서울미원회사, 지금은 뭐 대상이라고 대상 그룹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서울미원 그룹 굉장히 큰 회사였습니다. 그때는 식품이 굉장히 뭐 지금 중화학 이런 것보다 식품이 굉장히 뭐 매출이 컸었으니까요. 서울미원 회사의 회장님이 임대홍 씨라고 정읍 출신이고 이리 독립고등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동창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졸업생 중에서 한 명이나 2명 정도 이렇게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거기 갈 때는 막 굉장히 폼 잡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거기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서울미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게 선택받은 기분으로 아무튼 그 회사를 갔었어요. 그 스카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라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미원 회사에 서울대 연구대생들이 거의 다 많이 왔었어요. 지금은 뭐 삼성, SK, 뭐 현대지만 그때만 해도 서울미원이 굉장히 큰 회사였습니다. 아무리 회장님이 추천을 해서 왔다 하더라도 그 속에 가서 뭘 하겠어요? 한 달, 2달, 3달, 4달, 5달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책상도 주더만 나중에는 책상도 빼고 뭐 조금 있다 보니까 뭐 영업 현장으로 돌리고 가서 뭐 물건 나르고 이런 거예요. 저 혼자만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 회사에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 그래도 큰 회사니까 큰 문제는 없이 거기서 결혼도 하고 살림살이 꾸려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계속 한두 명씩 간 선배들이 거기서 나름대로 그렇게 정착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제가 18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위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3번, 4번 하셨어요. 뭐 의료보험도 없었고 그때는 정부에서 뭐 암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조그만 있는 거 다 팔고 어떻게 처분해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살림 거덜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만 있는데 저 혼자만 서울에서 나 혼자만 살겠다고 서울에서 산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염치 없는 짓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가축병원에서 실습 생활을 하면서 그때 만났던 이제 제약회사 직원들이 서울에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만나서 이제 뭐 차도 마시고 밥도 한 번씩 사주면은 먹기도 했던 그런 시절에 저한테 너 이렇게 여기서 고생할 것이 아니라 너 집안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익산으로 내려가면은 내가 좋은 자리가 하나 있다. 제약회사 그 지역 소장을 한 명 뽑는데 내가 추천을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한 2년 정도 거기서 서울 미연의사를 다니다가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집안에 이제 나름대로 동생들하고 어머니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제 제약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윤희화학이라는 회사인데 그 동물약품을 만드는 회사고, 한 5번째, 6번째 가는 상당히 큰 회사의 지역 소장이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1, 2주간 서울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현장에 와서 보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역 그 소장들이 한 15명 정도 돼요. 그때는 화이자, 유한양행 이런 데에서 가축약품도 만들었거든요. 한국 바이엘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컸고, 그런 회사 소장들하고 이렇게 다 이제 신고식이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명함을 주는데 전부 다 반절 이상이 정규 대학을 나온 수의사고 축산과를 나온 전부 다들 학부 출신들이에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요. 근데 감히 아무 경험도 없이 가축병원에서 한 1년간 트레이닝 받은 걸 가지고 영업 현장에 뛰다 보니까 힘들죠. 그러나 죽기 살기로 아무튼 뛰어다녔습니다. 농장 활동을 하면서 하루에 그냥 수백 킬로씩을 다니면서 영업 활동도 하고, 영업 활동해서 얻어지는 것을 가축병원이나 가축약품 상에다 연결해줘서 이렇게 다시 매출을 늘리고 한 3, 4개월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전라북도 시장이 사실은 제일로 적습니다. 충남보다도 적고 전남보다도 적고 경북보다도 적고 경기도에 비해서는 5분의 1 시장도 안 되는 시장인데, 한 5개월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막 치고 올라가서 영업회를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를 합니다. 월초에 하게 되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라북도 매출이 경북보다도 더 많고 전남보다도 더 많아요. 나중에는 경기도도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매출이 막 한 1년 만에 거의 톱클래스로 올라갈 정도로 죽자자자 일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진 것이 없잖아요. 백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발로 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참 그때 당시에 제가 성산교회에 다녔는데요, 그때 지금은 한 600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한 400명 정도 출석하는데 자가용 가진 분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때 동인 이비인후과 송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만 자가용 가지고, 저는 그래도 승용차를 지역 소장들한테는 이제 픽업을 주는 데도 있고 승용차를 주는 데도 있는데, 그때 포니를 받아가지고 제가 포니 타고 교회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게 그 차가 귀할 때인데, 저는 그래도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투자를 해줘요. 정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나 아니면은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저 집안 큰일 났다, 이제 풍비박산이 났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없는 돈에 수술할 경비로 다 들어갔지. 애들은 인제서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의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제약회사 다니면 월급보다도요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출을 높여주면 높이는 만큼 인센티브가 있고 성과급이 있고, 또 이렇게 타겟을 어느 정도 넘기면 막 그런 제도를,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보다 그때는 더 많았어요. 그래서 월급보다 월급의 2배, 3배까지도 제가 이렇게 특례를 그러면 받아가고, 저희 집안이 조금씩 이제 집안이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진다고 했던 집안이 제가 들어와서 조금씩 살려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도 했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약회사 활동을 하면서 저희 그 시골집에 좀 터가 조금 있었어요. 시골이니까 거기다가 제가 이제 그 가축병원 활동도 했고 제약회사에 있다 보니까 닭을 또 좀 키워보기도 하고 돼지도 좀 키고 소도 좀 키고 거기서 소득도 나오고, 그냥 집안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요 막 자리가 꽉 찼어요. 이제 좀 유명한 강사님 오시면은 많이 그냥 자리가 차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그때는 부흥회를 막 5일씩 6일씩 했잖아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토요일 금요일까지 막 했는데, 금요일 저녁 때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부흥회 낮 예배도 참석을 못하고 새벽 예배는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낮 예배도 참석을 못하고 저녁 예배도 막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늦어서 거의 끝날 무렵에 들어가요. 부흥회 마지막 날입니다. 저 젤로 늦게 왔기 때문에 젤로 저 뒤쪽에 이제 앉아 있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교회가 뜨거워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그때는 마지막 날 받은 은혜를 반납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 눈을 감으십시오. 이 은혜 많이 받으셨으니까 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젤로 뒤에서 듣고 있는데, 오늘 점심에 그 정유란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시는데 정유란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뭘 하나 자랑을 하더라 이거예요. 뭔가 봤더니 자동차 면허증입니다. 자동차 면허증을 목사님이 땄대요. 말하자면 운전학원을 다녀서 땄대요. 근데 자동차는 있습니까? 그랬더니 차가 없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기에서 목사님한테 자동차 한 대 사실 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만 드십시오. 제가 제일로 뒤에 이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실눈을 뜨고 봤습니다. 누가 드는가, 손을 드는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 외부 교인들 합쳐서 한 500명 정도가 이렇게 꽉 찼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또 기도하자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셔요. 성령 막 오셨네. 막 자, 마음에 결정하셨으면 손을 드십시오. 안 들어요. 3번을 연속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독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치셨는가, 지금 마음속에 하고 싶지만 아직 결단을 못 하신 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저녁 때 내일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니까 숙소로 오든지 목사님한테 그분은 오십시오 그래요. 제가 뒤에 앉았습니다만은 우리 그때는 이제 문집사죠. 문집사도 젤로 뒤에, 내가 이제 항상 늦게 오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이 서로 마주쳤어요. 그냥 얘기할 것도 없이 손잡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방으로 갔지요. 목사님 갔더니 어쩐 일이냐고 그래요.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그런 결단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정일환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교회 장로가 몇 명입니까? 8명이라고 그래요. 장로는 아니죠. 제 생김새를 보면 그때가 32살 정도 됐으니까 장로는 아니죠. 장로 아니죠. 안수 집사입니까? 안수 집사도 아닙니다. 사업하십니까? 직장 생활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교회는 장로도 안 오고 권사도 안 오고 안수 집사도 안 오고 어째서 서리 집사가 옵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요? 제가 그때 한 8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차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500만 원 가겠지요. 그때 차가 현대에서 포니가 나온 다음에 바로 엑셀이라는 자동차가 막 나왔을 때입니다. 포니 엑셀. 저도 그런 정도, 이제 저를 타고 다니니까 그런 정도는 알죠. 한 50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6개월치를 쏟아부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집안이 어떠냐고. 아니 뭐 집안이 아주 어려운데 어려운데 아니 심사 왜 어쩌자고 왔어? 그런 거예요. 하여튼 감동받아서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날 약속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 차를 사드리기로. 지금 같으면은 뭐 요새 펠리세이드라는 차를 사게 되면은 뭐 6개월, 7개월 걸린대요. 적어도 뭐 2주, 3주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그날 그 다음 날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날 나와버려. 차가 뭐 일주일도 안 걸려. 그날 나와버려. 어쨌든 그래서 6개월 할부로 해서 제가 차를 사드렸습니다. 포니 엑셀을 사드렸어요. 단지 내가 그 봉급만 받고 있었더라 그러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봉급 이외에 소도 키고 돼지도 키고 그리고 제약회사 다니면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월급 그까짓 건 뭐 별것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드렸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5살짜리가 있고 34살짜리가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런 간증을 하다가 그날 저녁에 와서 아들놈을 불렀어요. 가가 32살 때예요. 한 2년 3년 전이죠.
그때 제가 차를 사드렸을 때예요. 큰 놈은 결혼을 했고 아직 둘째 놈은 결혼 안 했는데 그때 결혼을 했었으니까, 야, 내가 오늘 간증하면서 네 생각이 나더라. 내가 그때 우리 목사님, 정혜란 목사님 차 사드렸을 때 나이가 네 나이다. 근데 나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다. 직장 생활했다. 근데 너는 지금 네 아버지 회사에서 그래도 그 얼마만큼 받고 있지 않냐. 그리고 너 그 장인이 뭐 병원장이잖아. 그리고 너는 아버지도 어쨌든 그 없으면은 아버지가 뭐 하나 해결 안 해주겠냐. 우리 목사님이 지금 차가 없는데, 그때는 포니 엑셀이지만 지금 그냥 적어도 그냥 그 정도 6개월치 분급까지면은 소나타나 그랜저 정도 되겠다. 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나는 했는데 너는 할 수 있겠냐. 대답하는데요, 3초도 안 걸려요. 택도 없습니다. 뭐 기다릴 것도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아버지, 성가대 나가고요.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있으면 새벽 기도도 나가고요. 저 11조 해요. 저 지금 우리들 세계에서는 천연기념물 소리 들어요. 더 많이 오면 다쳐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저희들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막 뜨겁게 이게 신앙이 막 성령이 역사하고 그런 때여서 가능한데, 지금 세대 애들은 그 정도 나이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안 하더라고요. 택도 없다고 그래요.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야 이놈아, 나는 그냥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는 네 엄마가 너 뱃속에다 넣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다. 저기 첫째 아기를 갖고요, 저 문건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어요. 읽은 것이 아니라 썼어. 지금도 이렇게 갑옷처럼 이렇게 막 대학 노트로 한 요만큼 드는 놈을 다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난 아들놈이 기껏 든다 소리가 이 소리냐. 좀 아쉽더라고요.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97년도에 아마 IMF가 터졌어요. 1997년도에 IMF가 터졌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15인승 버스가 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차를 사야 된다고 막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25인승 아시아 버스, 그때 2,6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25인승 지금 현대만 나오는데 한 7,500에서 8천만 원 가요. 2,600 얼마 가지고 현금으로 사서 제가 교회에다가 드렸어요. 그런 정도로 신앙에 뜨거웠고 두려운 것도 없고 겁도 없었어요. 그리고 돈도 잘 벌었어요. 제가 94년도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94년도에 이제 그 가축병원을 개업을 이제 해가지고 매출이 한 달에 7천만 원, 8천만 원 막 1억까지 올라가고, 농장도 한 개 사고 두 개 사고 세 개 사고, 그래서 농장장 체제로 이렇게 주고 내가 봉급을 주고 농장도 막 몇 개 갖고 있고 돈을 잘 벌었어요. IMF가 딱 터짐과 동시에 제가 2,600만 원 현금으로 차를 사서 늘 정도 되면은 그때 나이가 내가 한 40살이나 됐었을 거예요. 그때는 2,600만 원이었지만 지금 그 차를 살려면 거의 8천만 원 정도 주는 거니까 쉽지는 않은 행동인데, 그런 정도로 잘 나갔어요. 사업이 일취월장했습니다. 막 농장도 몇 개가 늘어나고요. 하루 한 달 매출이 막 1억 원대까지 올라오고요. 그 약품이라는 것이 마진이 괜찮아요. 돈을 떼지만 않고 정상적으로 회전을 시키면 뭐 25% 30%는 기본적으로니까 한 달에 뭐 2천만 원도 벌고 3천만 원도 벌고 돈을 잘 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집 그냥 그 다 망하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다 이제 회복했네, 부자 됐네,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잘 나갔어요. 2000년대 막 들어서면서 이제 우리가 닭을 키워서 이제 유통한테 이렇게 주면은 유통이 이제 다시 또 이제 도기장으로도 가고 이제 생산자에서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과정이 마진이 너무나 많이 뺏겨요.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유통 마진이잖아요. 축산물에 관해서는. 근데 이것이 유통들이 실컷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닭을 키워서 출하를 하게 되면은 한 5천 원에 사가지고 6천 원, 7천 원에 그냥 바로 그냥 뒤치기 오고 유통 마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유통에 뛰어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통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한 2001년, 2년 유통 들어가서 막 매출이요 한 달에 뭐 2억도 되고 3억도 되고 4억도 되고
지금은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어음이 막 돌아다닐 때예요. 3개월짜리 4개월짜리 어음이 막 돌아다닐 때니까 그냥 어음 막을 때 되면은, 제가 직접 어음은 발행을 하지 않았지만 어음 받은 놈 갖다가 은행에다가 넣으면은 그 놈이 한꺼번에 막 1억도 들어오고 5천만 원도 들어오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은 뭐가 온다고 그러죠. 2002년 월드컵으로 우리나라가 막 들썩들썩 할 때 한여름입니다. 7월 12일이 그 초복날이었는데 6월 그때 29일 날인가 첫 게임이 있었죠. 월드컵 막 온통 그냥 교회에서도 빨간 옷 입고 이 앞에다가 그냥 그 넓은 화면으로 본다고 교회에서도 그냥 중계를 해주고 그렇게 신바람이 났을 때인데, 한 2002년 들어서면서 2월, 3월, 4월서부터 뭔가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어음을 이렇게 받는데 3개월, 2개월짜리 받던 것이 4개월, 5개월로 늘어나고, 또 막을 때 되면은 조금만 이게 받기가 힘드니까 조금만 돈을, 현금을 좀 땡겨 주십시오. 유통업자가 그러기도 하고, 뭔가 불안하다 조금 줄여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복이니까 우리는 초복, 중복, 상복이, 말복이 가장 큰 이제 시장이 확대될 때니까 이 말복이 끝나면은 좀 수급 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초복을 이틀 앞두고 부도가 났다라는 것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제가 발행은 안 했지만 이제 업자들한테 받은 어음을 제가 이설을 해서 사료회사나 제약회사, 뭐 농가 이런 데다가 다 놔줬는데 이놈을 다 추적을 해보니까 8억 7천만 원, 제가 받은 어음이 8억 7천만 원이에요. 갖고 있는 어음은 한 장인가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시 이제 돌려서 이제 말하자면 회전을 시킨 거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어음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할인을 해서 쓰잖아요. 할인을 해서 이미 쓴 사람도 있고, 쭉 다 정리를 해보니까 빠른 것은 앞으로 5일 후에, 최고 길은 것은 5개월까지 이렇게 막 어음 날짜가 이렇게 차곡차곡 돼 있더라고, 쭉 보니까. 근데 제가 이설을 해서 줬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되죠. 이미 발행자는 이미 그 세상 말로 이제 잠수를 탔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갔는가 연락도 되지 않고 벌써 작업을 다 해놓고 한 며칠 전에 작업을 해갖고 현금을 조금 챙겨가지고 이제 도망간 거고요. 그것을 제가 다 배설을 해서 이제 다 넘겨줬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은행에다가 할인은 하나도 안 했지만, 이제 사료회사나 제약회사 들어가면은 그 할인 왁구가 있어서 전부 다 할인을 해서 씁니다. 그 날짜 되면 안 주면은 그건 부도거든요. 내가 안 갚으면 그 사람들이 갚아야 되니까 어차피 그것을 5일 후에 4천만 원, 또 일주일 후에 뭐 2,500만 원, 이것을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에 걸쳐서 싹 갚았어요. 그때만 해도 한 8억, 9억 정도는 이제 버틸 수 있을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결제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우리 세상 말로 이제 쇼당이라고 그러죠. 내가 받을 것이 한 3천만 원 있으면은 한 500만 원 디스카운트 해주고 2,500만 원만 주면은 완전히 종결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우선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음을 막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농장도 하나 처분을 하고 그냥 또 이렇게 임대도 주고 임대료를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튼 한 5개월 정도 동안에 한 8억 7천을 다 막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고 나니까 그래도 농장도 아직 몇 개 남아 있고 가축약품 상사도 아직은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까지 거 뭐 다시 버티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제일 좋다더라.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어려워지면은요, 눈까지 좀 희미해지고 정신도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기꾼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왔어요. 2003년도에 들어서서 이제 도와준다고 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토종닭 병아리를 30만 개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병아리를 30만 개를 확보하고 내가 사료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사료를 공급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놈을 30만 개를 키면은 지금 토종닭 시세가 얼마냐 다 알잖아요. 한 마리에 한 7,000원, 8,000원 가니까 출하시에. 출하시에 7,000원, 8,000원 가면은 병아리는 350원씩 계약을 했고 사료값 이렇게 해서 사료값 한 마리에 한 2,500원에서 3,000원 들어간다. 병아리값 얼마다. 유탁 수수료가 700원, 800원 들어간다. 아무리 안 남아도 한 마리에 2,000원에서 방캐 남으면 한 3,000원 이상 남는다. 30만 개를 내가 병아리를 확보했으니까
사업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천사 같은 분이에요. 나한테도 그런 천사가 있더라고. 그런 분이 와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요. 그 병아리도 확인해 보니까, 부화장으로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그 병아리 사장님이 장로님이시고, 맞아. 그러면 나한테도 다시 기회가 있구나. 적어도 30만 개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키워서 판매가 된다 그러면 2천 원씩만 남아도 한 6, 7억 남고, 3천억씩 남으면 그까짓 거 한 8, 9억 한꺼번에 벌으니까 하자 해가지고 나는 농장을 확보하고 병아리가 들어오고 사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주에 3만 개씩 들어와요. 농장에다 3만 개 공급해주고 사료가 들어가고, 또 그 다음 주에 3만 개 들어오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3만 개씩 들어갑니다. 앞에 들어간 놈이 한 65일이나 70일 되면 출하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출하만 되면은 한 마리에 7천 원씩만 팔아도 적어도 2억 원 정도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어쨌든 한 30일, 40일 되다 보니까 갑자기 농장에서 난리가 났다고 전화가 와요. 사료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천사 같은 친구를 찾았더니, 천사님 말씀이 여신이 끊겨서 사료가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담보를 가져오든지 현금을 가져오든지 뭐 보증 채권을 가져오든지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지금까지 한 5주간 그래도 사료가 한 1억 한 5, 6천만 원 들어갔고, 병아리도 됐으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 할 만큼은 했다. 이제 내 몫이다. 그때부터 이제 밤잠 못 자고 고민을 합니다. 닭이라는 것은 사료를 안 주면은요 막 난리가 나요. 저그들끼리 서로 막 뜯어먹고 그래요. 막 뛰쳐나오고. 하루하루가 이제 사료 구하기 전쟁입니다. 사료가 하루에 한 벌크 차로 이제 10톤 차로 한 4대, 5대 들어가거든요. 4대, 5대가 들어가면 한 대에 그때 당시에 한 350만 원, 400만 원, 4대 들어가면 뭐 1,000만 원, 1,200만 원, 매일 현금으로 1,000만 원, 1,500만 원 매일매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주면 사료가 안 들어가니까 있는 농장 담보 다 담보로 넣고, 추가 담보로 넣고, A 사료에서 여신이 다 마감됐다 그러면 B 사료 가서 닭이 있으니까 닭을 또 담보로 넣어요. 이걸 현물 공정이라고 합니다. 닭을 또 담보로 넣고 사료를 좀 끌어와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푸짐하게 잡아주질 않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여기 가서 구걸하고 저기 가서 구걸하고, 은행에 가도 본체만체 하고요. 그냥 기진맥진하면서 어쨌든 그래도 거의 한 65일까지 버텼어요. 닭을 안 굶기고 그냥 어쨌든 그냥 구걸을 하든 어쨌든 간에 닭을 안 굶기고 그냥 사료를 딱 공급을 했어요. 이게 거의 60일이 되니까 이제 거의 병아리는 뭐 다 이제 10번이 거의 다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놈은 출하 시기가 됐어요. 이제 출하 시기가 딱 되니까 사료유사한테 이놈 출하해서 이놈 사료값 갚을 테니까 좀 달라고 사정을 하고, 이제 1번 들어간 닭, 2번 들어간 닭, 3번 들어간 닭까지 전부 다 현물 담보로 해가지고 사료는 안 굶기고, 이제 앞으로 적어도 15일만 있으면 출하가 된다, 10일만 있으면 출하가 된다, 5일만 있으면 출하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오로지 희망은 이제 그것만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당시도 6,500원, 7,000원 정도 계속 갔으니까 이거 2만 개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적어도 한 1억 5천에서 2억은 나오니까 그까짓 거 금방, 또 일주일 있으면 또 나오고, 일주일 있으면 또 나오고, 그 별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을 해요. 이제 중량을 체크를 해보죠. 2.3kg 정도 되면 출하가 되니까 한 2kg 200이다, 2kg 한 내일부터 빼자, 모레부터 빼자, 아니면 이양에 켰으니까 더 완벽하게 키운 다음에 빼자. 다행히 이제 서광이 좀 보입니다. 닭이 거의 65일 정도 딱 됐으니까 이제 이놈을 출하만 하면 바로 돈 나오고, 그리고 일부 이놈 선급금으로 내가 닭값을 조금 10% 정도 디스카운트 해줄 테니까 선급금을 달라고 해서 돈 받기도 하고. 2013년도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AI라는 것이 있어요. 닭 출하 5일 앞둬놓고 대한민국에 AI라는 병이 옵니다. 조류 독감입니다. 지금은 조류 독감 걸려도 그게 뭐 75도에 이렇게 익혀 먹으면 된다. 그리고 뭐 병에 걸린 닭은 도개장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10% 20%는 이렇게 소비가 감축이 되고 닭값은 폭락을 합니다. 10% 20% 소비가 안 되면 폭락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AI라고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그럴듯하게 쓰지만 그때만 해도 조류 독감입니다. 방송에서는 스페인에서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인구 5천만 명이 죽었다더라. 막 시리즈로 나와버려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금방 조류 독감이 걸려서 다 죽는 것처럼 방송에서는 막 그럴싸하게 말을 만들어내놔요. 출하 5일 앞두고 AI가 터진 거예요. 7,000원 받을 수 있을 닭이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도 안 가지가. 그런데 사료를 안 먹으면 죽잖아요. 누가 이제 사료도 안 줘요.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절벽이에요. AI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 끊임없이 그냥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막 갔잖아요. 마지막 출하시까지 AI가 계속 번졌어요. 최고 싸게 팔기는 뭐 한 마리에 1,000원도 팔고요. 최고로 많이 받아본 것이 아마 3,000 몇백 원 받았을 것 같아요. 사료값은 그만두고 병아리값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고, 농장에서 유탁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거 부러워하니 저거 다 망했다, 유탁 수수료 못 받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닭을 임의로 팔아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제기도 못해요. 뻔히 아니까. 그렇게라도 팔아서 사료라도 줄이려면 팔아서 쓰쇼. 그냥 닭을 3만 개 들어간 사람들이 5천 개를 막 2,000원에 팔아버리고 해갖고 그놈 챙겨가지고 유탁 수수료 받아버리고. 캄캄하더라고요. 막막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닭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한 30만 개 들어간 놈 중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한 4, 5만 개는 죽어서 없어졌고, 한 7, 8만 개는 농장주들이 스스로 팔아서 없앴고, 나머지 한 7, 8만 개는 뭐 3,000원도 받고 뭐 2,000원도 받고 팔아서 그나마 조금 이렇게 썼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견디다 할 수 없어서 냉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냉동을 해놓으면은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AI가 다시 좀 잠잠해지면은 다시 이것이 시세가 올라오면 팔을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냉동을 하자 해서 냉동을 한 9만 개 정도를 냉동을 해서, 냉동을 하려면 또 도개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냉동을 한 9만 100개, 큰 10여만 개를 연부되어 있는 냉동 창고에다가 도개를 해서 냉동 보관을 합니다. 물건은 전부 다 제 거지만 제 것이 아니라 냉동 보관소, 한국 냉장 소유로 돼 있어요. 냉동비를 못 주니까 나중에 출하할 때 냉동비를 일시에 받는 걸로 하고 제 임의대로 팔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 1년이 지나갔습니다. 꿈이 있다면 오로지 냉동된 닭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 사이에 가지고 있는 농장도 한 개도 뺏기고 두 개도 뺏기고 세 개도 뺏기고 뺏겼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가축 약품 상사는 계속 했기 때문에 그냥 제약회사에서 약 주는 거 있으면은 그럼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약값도 제대로 못 주다 보니까 약도 제대로 안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옆에 있는 다른 약품 상사에서 조금 갔다가 이렇게 약 나눠주고, 그래서 가까스로 뭐 휴전을 시키고 그래도 간판은 그런 대로 가축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니까요, 그때는 오로지 저한테 꿈은 냉동 닭밖에 없습니다. 9만 몇 개, 10만 개 있었으니까 그놈을 한 시세가 올라가면은 6,000원, 7,000원을 받을 수 있다. 6, 7억 원 된다. 그 냉동 보관유 주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된다. 오로지 꿈이 그거 있었고, 이제 사료회사나 아니면은 제약회사에서 돈 받으러 오면은 가진 거 냉동닭밖에 없다. 이거 시세가 올라가면 팔아서 다 번져주마. 이렇게 미루고 얼리고 달래고 해서 그냥 약이라도 조금 내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 이렇게 하고 정말 죽음과도 같은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니까 AI가 좀 잠잠해졌습니다. 닭 가격이 다시 원상 회복이 됐어요. 7,000원, 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닭을 팔아야 되겠다 하고 일부
한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6,500원씩, 6,000원씩 이렇게 좀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형 업자하고 한 4만 개 정도를 일시에 가져가기로 하고 한 2억 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일부 좀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적어도 이놈만 팔아도 냉동 보관비 한 1, 2억 주고 남아도 한 4, 5억 정도는 되니까 이놈 가지고 또 급한데 좀 주고 다시 약이라도 받고 사료라도 받으면서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농장 하나 있으니까 다시 또 길을 찾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오로지 꿈은 그 냉동닭 그것 하나만 보고 이렇게 참고 기다렸습니다. 샘플로 한 2,000개를 서울로 가져갔는데 가져가고 나서 이틀 만에 익산경찰서에서 나보고 경찰서로 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너한테 돈을 갚지는 못했지만 경찰서 갈 일은 안 했는데 조금 미뤄서 약속 한두 번 어긴 것도 있지만 누가 고발을 했나, 나는 이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하고 갔는데 경제사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만 뭘 보여주는데 식품위생법으로 고발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식품위생법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뭐냐,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제가 도계를 해서 넣을 때만 해도 법률적으로 유통기간이 2년을 줬습니다. 2년의 유통기간, 2년 안에만 처분하면 유통기간이 2년을 줬는데 그 사이에 1년 반으로 단축이 된 거예요. 유통기간이 1년 반으로 단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팔았을 때가 1년 반이 조금 넘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일 처음에는 잘 모르고 한두 사람은 그냥 1,000개, 2,000개 그냥 사용을 했지만 이 서울 대군업자가 보니까 이미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별로 그리 좋은 친구는 아니더라고. 그랬으면 조용히 와서 유통기간이 지났다 얘기하면은 수습을 할 텐데 받은 걸 가지고 지 나름대로 장사를 좀 해먹으려고 나를 고발을 해버린 게 그 닭을 안 주려고. 나쁜 친구더라고요. 그 있는 그대로 얘기를 다 했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냉동을 했고 우리 때는 그때 2년이었다. 당신 지금 그 보사부로 확인을 해봐라. 식약처, 그때는 식약처는 없었는데 아무튼 그런 관계기관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라. 경찰이 그때 다 확인을 해보니까 맞아요. 2년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서 1년 반으로 줄였다라는 것까지는 맞아요. 나한테 그렇게 크게 뭐 형사건으로 입건할 상황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이라 이것은 저기 군산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다. 그쪽에 가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나도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서 조서를 이렇게 써주겠다. 당신 안타깝기는 하다. 그러나 가서 검사님한테 상황 설명을 잘 하면은 방법이 있겠다. 군산 검찰청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도 똑같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맞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다 맞아요. 근데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하림, 동우 이런 데서 저를 쫓아왔어요. 가지고 야, 이것이 언론에 노출이 되면은 가뜩이나 AI로 참 폭삭했다가 이제 다시 가까스로 시세가 올라왔는데 너 이거 식품위생법으로 뭐 유통기간 지난 거 이렇게 팔았다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다 그러면은 닭값도 떨어진다. 결정을 잘해라. 정말 나를 잘 알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검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되고 뭐 기소권까지는 안 갈 텐데 단 문제가 있다. 뭐냐 그랬더니 지금 냉동 창고에 있는 것을 다 처분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분을 할까요? 폐기 처분을 하는 거예요. 폐기 처분을 하게 되면은 기소유예라는 것이 있대요. 기소권이 안 된다. 뭐 충분히 식품위생법으로 고발은 됐지만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이제 재판은 안 받겠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을 하라 이게. 그리고 이미 노출에 대해서 당신이 팔아먹지도 못한다. 이미 항공물산에 가서 다 빨간 딱지로 다 붙여놨다. 이미 그래요. 정말 제 목숨과 같은 냉동닭 그때 한 9만 개 됐는데 조금씩 빼서 쓰기도 하고 팔기도 했고 한 7만 개 정도 남아 있었을 거예요. 7만 개 8톤 트럭에다 실으니까 8톤 트럭으로 8대 7만 개니까요. 8톤 트럭으로 8대 그놈을 갖다가 그냥 일부는 그때는 게를 많이 사육을 했었어요. 식견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보신탕이 한참 잘 나갈 테니까 게 사육업자들이 와서
파란 페인트 칠해가지고 가져가고 나머지는 석유 뿌려서 불 쳐지르고 냉동 보관료만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폐기초 버는데 또 몇백만 원.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심순택이가 갖고 있는 냉동딱, 심순택이 목숨처럼 그냥 그것 있다고 그나마 버티더니 그것 다 그냥 유통기간 지나서 전부 다 폐기처 버렸다네 라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 지점장님 이리 와서 이것 좀 가져가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뭔지 잘 모르죠? 이게 이제 법원에서 날라온 압류, 처분 이런 겁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걸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무튼 이것이 하루에 한 장, 5장, 3장 이렇게 날라오는데요. 감당을 못하게 날라오죠. 전부 다 보면은 압류, 처분, 압류 이런 것들로 계속 법원에서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 압류, 부동산 압류, 내 집 압류 이런 것 정도는 견딜만 해요. 나중에는 이제 집에 있는 텔레비전, 피아노, 냉장고 이런 것까지 빨간 딱지를 탁탁탁 붙여요.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재산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그다음에 유체동산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생필품 이런 것들이 유체동산인데 여기다가 빨간 딱지를 다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매를 들어오게 되면은요 막 4톤 트럭에다가 사다리차를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사다리 차로 경매가 떨어지면 그놈을 막 실어서 이렇게. 근데 그것을 해봤자 200만 원, 300만 원도 안 돼요. 다 합쳐도 200만 원, 300만 원도 안 되는데 말하자면 본인한테 그 정도 고통을 주고 압박을 줘서 돈을 가져오라는 얘기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현금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갑니다. 어머니가 그때 한 80이셨는데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구두 신은 채로 막 방에 들어와요. 시커먼 시커먼 차 타고 와서 시커먼 검은 안경 쓰고 어머니한테 막 저기 동산동 132번지가 몇 번 어디냐고 막 우리 논이 아버지가 준 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논 밭 해라 막. 어머니가 정말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듯이 그냥 무슨 죄인처럼 끌려가듯이 여기가 이 땅입니다, 저기가 이 땅입니다. 말도 투박스럽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우악스럽게 말도 오고 그냥 침 택택 뱉어 가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그 서름을 다 당합니다.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것이 막 이렇게 매일매일 날라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만 되면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만 오는데 그것도 잠깐 일요일 날 교회로 와요. 이래 프랭카드에다가 심순택 돈 갚아라 이렇게 막 써보지. 교회도 못 가요. 낮에는 교회도 못 가, 창피해서 교회도 못 가요. 새벽 예배 잠깐 갔다가 도망 오듯이 뒤에서 예배하고 퍽퍽 울다가 다시 오고. 그냥 살 길이 진짜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애들들 전부 다 신용불량자 만들어 놓고 우리 집이 이제 석유 보일러를 쓰는데 석유 보일러 그 드럼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계시니까 세수라도 할 수 있도록 18리터 통 갖고 가서 그걸로 한 통, 2통 사다가 보일러다 넣고 며칠 쓰고. 차에 기름이 없는 건 순식간이고 차 제대로 4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 그 차량세 그런 것을 못 내가지고 앞에 난방은 수시로 떼가고 핸드폰 요금 수시로 그냥 못 내가지고 그냥 핸드폰 먹통되고 전화기 먹통되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 완전히 갈 때까지 갔어요. 바닥까지 완전히 콕갈아졌어요. 갈 곳이 없어요.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이런 정도 되면은 자살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나마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고민하다가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부터 삼성생명을 조금씩 들어갔는데 삼성생명의 보장성이 높은 보험을 사정없이 많이 들었어요.
뭐 적립식이 아니고 보장성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보장성이 많은, 사고 났을 때 보장이 많은 보험을 여러 개를 막 들어놨어요. 누구나 다 아버지가 되면은 그런 상황에 됐을 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안 보이니까요. 그렇게 보험을 들고 나서는 제가 실행에 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타고 다니던 차가 코란도에 있는데 시속 120km로 다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한 가지는 빨리 갈 수 있어요. 시간이 전략돼요. 아무튼 목적지까지 빨리 가요. 120km, 130km까지 다녀요. 내가 노리는 것은 죽을 수는 없고 자살은 못하고 교통사고로 죽으면은 적어도 보험금은 나온다. 그리고 우리 안 식구하고 아들들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아주 은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다른 예를 보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면 아버지 유산을 받고, 그리고 하지만 아버지가 별 재산이 없으면은, 그리고 빚이 많으면은 유산을 포기를 하면은 된다. 유산을 포기를 하면은 부채도 갚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 유산을 받으면은 그 조그만에 있는 유산 받아가지고 빚을 다 자식들이 갚아야 되지만, 유산을 포기를 하게 되면은 부채도 다 포기가 된다. 누가 자식들한테 아버지 빚 달라고는 못한다. 유산을 안 받을 때. 그런 것을 알게 모르게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는 어쨌든 교통사고만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시원찮게 나서는 60km, 70km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안 죽으니까 120km, 130km 막 받고 다녀요. 제발 교통사고 나서 나를 죽게 해줘라. 이게 저의 기도였어요. 귀희가 왔습니다. 그 정읍을 새벽에 일찍, 겨울철인데 정읍에 이제 그 약을 좀 급히 갖다 달라고 그래서 일찍, 뭐 그날이 나의 뭐 죽는 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평상시대로 약을 싣고 정읍 7보를 넘어서 100km 이상 막 달려갑니다. 다리가 약간 커브 다리가 있는데 아스팔트에서는 뭐 속도를 떼도 아무 지장이 없었는데 아스팔트를 지나서 다리 들어가는 순간에 눈이 안 녹았어요. 거기에서 커브를 약간 돌리다가 차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굴렀겠지요.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강물 속으로, 얼음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신을 잃었죠. 그런데 이제 물이 그 차 속으로 들으니까 차갑기도 했고, 어쨌든 근데 그때 제가 안전벨트도 안 했거든요. 안전벨트도 안 했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 강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빠져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눈이 떠졌어요.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물이 막 여기까지 찼어요. 목에까지. 근데 이제 거꾸로 차가 이제 뒤집어져서 들어갔으니까 엔진이 무거운 쪽으로 이제 들어갔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으려고 그랬더니 문이 뭐 이미 뻘에 갇혀가지고 열리지도 않고 물만 다 들어오고 이미 막 착착 들어와요. 죽었구나. 그때는 이제 뭐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했던 것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가문이라도 가정이라도 살리니까 아무런 미련이 없는데, 그때 생각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죽는다. 이건 꼼짝없이 이제 물이 다 차면은 뭐 죽는 거니까 문은 안 열리고, 그 순간에 딱 하나 내가 우리 아들들하고 약속했는데 이것 못 지키고 가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우리 안 식구하고 애들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이것 못 지키고 가는구나. 정말 아쉽다 하면서 그냥 절퍼거니 주저앉았어요. 무슨 약속을 했는군요. 2003년인가 4년인가 아무튼 제가 그때 사료 대리점까지도 같이 했었어요. 12월 31일 날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구이, 전주 넘어 구이 쪽에 농장이 하나 있었어요. 사료가 거기는 자동화가 안 돼가지고 푸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0푸대를 주문을 해서 이제 갖다 주기로 했는데, 사료 기사가 뭐 여자친구 만난다고 사료를 실어다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 사료 오늘 안 들어오면 다 굶습니다. 내일 또 쉬는 날이잖아요. 지금 다 굶고 있는데 낮에 들어오기로 한 사료가 이때까지 안 들어옵니다. 빨리 갖다 주시오. 사방을 쳐다봐도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5톤 차를 끌고 구이까지
갔어요. 그때 7시, 6시 정도 되면 깜깜해요. 한겨울이니까 12월 30일이니까 5톤 차에다가 사료 200부대 실은 놈을 가지고 구이까지 정신없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는 시간 계산하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릴 시간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렇게 갔더니 그 메모 하나가 써 있어요. 메모가 써 있는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니 1동에 50부대, 2동에 50부대, 3동에 50부대, 4동에 50부대 이렇게 내려놓으십시오. 메모 하나 있어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7시 정도, 8시 정도 거의 도착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 혼자서 사료 200부대를 그 메모지 내용대로 40부대도 데리고 20부대도 데리고 30부대도 데리고 이 사료 한 부대가 25kg입니다. 그 5톤이에요. 그 혼자서 5톤 복사차에서 막 올라가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려놓고 또 어깨에다 짊어지고 2개씩, 나중에는 바쁘니까 막 3개씩 짊어지고 다 놓으니까 9시가 넘었어요. 근데 기진맥진해서 운전도 부들 정도예요. 9시 한 반 정도 거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곽도로로 오면은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오기는 와야 되겠고, 그냥 그 전주 평화동을 거쳐서 롯데백화점으로 해가지고 완산경찰서로 해가지고 월드컵 경기장으로 오면은 좀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호는 어차피 그냥 지금 이런 얘기하면 경찰은 안 계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신호 위반 헐폭 잡고 앞에 남발을 그냥 종이로 감싸버렸어요. 사진을 찍으려면 찍어라. 나는 바쁘다. 그렇게 한밤중이니까 찍으려면 찍으라 하고 종이를 감싸고 막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웬만한 신호등은 막 건넜는데 전주 롯데백화점에서 완산경찰서 오다 보면은 지금 현재 도청 들어가기 전에 다리가 하나 있고 다리 밑 가기 전에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서는 앞차가 바로 서버리네요. 조그마한 차가 바로 서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밀고 갈 수도 없잖아요. 신호등을 기다려야 돼요. 그 바로 앞을 봤더니 동해 해물탕이라고 그 해물탕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앞에 전면이.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 저 차를 밀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밀을 수는 없고 그냥 어차피 이 신호는 지켜야 되겠다. 신호를 지키면서 그걸 보니까 가족 단위로 12월 31일 9시 10시 됐잖아요. 가족 단위별로 전부 다 옹기종기 앉아서 무슨 아구찜을 먹는지 무슨 폭탕을 먹는지 그런 종류로 전부 다 아기자기하게 식구들끼리 그냥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옆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우리도 내가 정말 욕심만 안 내고 정직하게, 나름대로 정직하게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욕심만 안 내고 이렇게 사업을 잘했으면 지금 이 시간에 가족들끼리 정말 오손도손 앉아서 해물탕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손잡고 송구영신 예배 보러 갈 수 있는데 내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애들 전부 다 신용불량자 만들어 놓고 학자금이라도 아끼겠다고 둘이 동시에 군대를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학자금이라도 아끼자고 둘이 동시에 군대를 가버리고 정말 우리 집안이 살림이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니까 한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송구영신 예배는 마치고 그 다음 아침에 내가 우리 애들을 불러놓고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한테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어저께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내가 꼭 12월 31일 날 내가 동해 해물탕에 가서 우리 같이 식구들끼리 해물탕 한번 맛있게 먹자. 이런 약속을 했던 기억이 그 죽음의 상황에서 그 생각만 나요. 다른 건 하나도 사료값을 떼어먹거나 약값을 떼어먹거나 못 주거나 그런 건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사람이 좀 이기적이죠. 그냥 우리 아들들하고 딸하고 안식구하고 했던 약속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 그 순간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막 헛발질을 계속 했어요. 근데 코란도라는 차는 이렇게 뒤집어서 들어가게 되면 뒤에 문이 있습니다. 옆에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차가 뒤집어졌으니까 뒤 문에 이만한 유리가 있습니다. 물이 거기만 안 찼어요. 다 찼어요. 모가지까지 다 찼어요. 근데 1분만 있으면 죽어요. 그 얼음물에서
그 1분만 있으면 죽거든요. 근데 유리창을 나도 모르게 우리 아들들하고 약속을 지켜야지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들어서 막 정신없이 밖을 지냈는데 유리에 발이 닿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유리창을 깼네요. 발로 깼어요. 근데 유리창이 깨니까 윗속에 있는 물이 왕창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근데 안전벨트를 했으면은 안전벨트 풀릴 생각 때문에 안전벨트를 안 했던 것이 다행이었는지는 몰라도 바로 거꾸러져 가지고 그냥 대가리를 들고 그냥 그 차에서 탈출을 했어요. 근데 다리가 이렇게 국도거든요. 차가 많이 다녀요. 아침이지만 어떤 차가 빙글빙글 돌다가 물속으로 딱 빠져버리니까 거기 있는 차들이 다 그냥 뭐 100대는 되는 것 같아요. 차가 끝이 다 이렇게 서서 누구 하나 물속으로 못 들어오지. 어떻게 들어오겠어? 이미 죽었다 112다가 뭐 119 찾고 고치고 그러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물속에서 사람이 푹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살았다 박수를 치는데 제가 이 박수에 좀 민감해요. 그냥 창피해가지고 막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아이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막 살이 막 찢어져요. 그냥 얼음물이 막 들어오니까 그냥 거기서 야 여기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 해가지고 막 허부적거려가지고 나왔는데요. 털끝 하나도 안 다쳤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안전벨트도 안 했고 차가 그렇게 뒤집어져 세 바퀴 네 바퀴 굴러고 물속에 처박혔는데 털끝 하나도 안 다쳤어요. 어떻게 연락을 받고 그 근방 농장이 그 근방에 있으니까 왔더라고요. 아니 저 심사장 차 갔다고 이제 핸드폰이 안 된다고.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그 친구 차 빌려 타고 사무실 다시 와서 렌트해가지고 그날 바로 또 사업 현장으로 또 나갔습니다. 그런 정도로 차는 폐차했어요. 차는 폐차했는데 물속에서 빠져있고 막 뻘이 엉켜가지고 차는 폐차했는데 쟤는 그냥 폐차할 필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바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죽을 용기 있으면 왜 살 용기는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직은 더 올 때가 안 됐는갑다. 그래서 더 살려줬는갑다. 세상에서 하나님 일 좀 더 하라고 내가 좋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일 좀 더 하라고 살려주는갑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막 힘이 솟아나요. 일로 해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더 열심히 하자. 내가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한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두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낭산에 있는 농장이 토종닭 10만 개가 들어가요. 근데 1동, 2동, 3동, 4동에서 8동까지 있어요. 농장장이 있었는데 월급을 제대로 못 주니까 기계 같은 거 이런 걸 팔아갖고 월급 챙겨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거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저 문건사가 사무실 여직원 봉급이라도 내끼자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농장에 내가 태워다 줘요. 그러고 저녁 때 되면 제가 다시 농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문근사 나와서 애들도 좀 돌봐야 되고 어머니도 좀 돌봐야 되고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이제 낮에 농장을 관리하다 보면 여자들 눈으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제가 농장에 들어가 보면 일동에 가서 보면은 이것도 문제 있고 저것도 문제, 물이 새고 공기가 새고 기계도 고장나고 급수기도 고장났고 1동을 한번 싹 돌아요. 그리고 또 2동을 돕니다. 3동을 돌고 4동을 돌고 8동까지 싹 돌고 나면 아침이 돼요. 꼬박 밤새워서 일을 해요. 그리고 농장에 있는 컵라면을 하나 먹는다거나 빵 쪼가리 있으면 빵을 먹고 다시 또 집에 와서 다시 이제 문집사를 농장에다 태워주고 나는 또 이제 약장, 왜냐하면 직원들도 다 나가버렸으니까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죽자 사자 일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까? 나름대로 그냥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가서 한없이 울다가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한테 응답을 해 주십시오. 나한테 뭔가 해답을 주셔야 내가 정말 용기를 가지고 살 텐데 내가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근데 저는요 이렇게 이제 그 강사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잠자다가 그렇게 울다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 오셔서 무슨 말씀도 오고 이렇게 울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딱 펴니까 나한테 주시는 말씀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어요. 혹시라도 이렇게 뒤져보면은 무슨 잠언 같은 것만 나와요. 보증 서지 말으라는 얘기만 나오고 이게 안 나와요. 나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은 11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11조를 제대로 못했어요. 기분 좋게 폼나게 목사님 자동차도 사드리고 그냥 25인승 버스도 이렇게 사드리고 했지만 제가 봉급 생활할 때는 11조를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사업을 하면서는 내가 제대로 11조를 못했어요. 그냥 폼나게 했어요. 그냥 막 교회가 어렵다고 무슨 큰일이 있는데 이것을 특별 기도 모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보란듯이 한 500만 원 딱 이렇게 헌금 오고 목사님 심순택 집사 500만 원 헌금해서 해결됐습니다 이런 것도 흐뭇했고 11조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 생각이 자꾸 머리에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11조를 제가 못해서 그럽니까? 대답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대답 역시 안 해주셔요. 근데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집은 안 뺏겼습니다. 농장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통장도 뺏기고 다 뺏겼는데 한 가지 안 뺏긴 것이 있는데 신앙은 안 뺏겼어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내가 2004년도에 제가 집사에서 장로, 우리 문 집사가 권사 이렇게 선거에서 피택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제가 장로 창립을 하고 권사 취임을 합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2005년도 12월이 다가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일을 맡아야 되는데 재정을 맡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목사님이 제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재정을 봅니까? 재정을 보면서 장로는 축복의 직분인데 너무나도 심장로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재정을 보면서 뭔가 심기일전해서 한번 해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은퇴가 2년밖에 안 남는데 우리 교회가 빚만 2억이잖아. 이거 해결할 사람 심장로밖에 없어.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이 해야지. 이거 어쨌든 이거 맡아서 나 은퇴할 때 제대로 나 은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심장로도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 그러려면 재정을 맡으라는 거예요. 2번, 3번 거절했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재정위원장이라는 직책을 2006년도 1월 달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1월 달에 제가 사준 25인승 아시아 버스를 타고 우리 교인들이 고창에 어떤 기도원에 한번 들렸다가 석정 온천이라고 있어요. 그 권사님들이 석정 온천을 가신다고 갔다가 오면서 차가 퍼져버렸어요. 그때 IMF 때 사니까 한 8, 9년 정도 됐잖아요.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당위가 열어지고 저도 처음으로 이제 임시 당위라는 걸 참여를 했습니다. 1월 달이니까 차를 하나 사자는 거예요. 차 못 삽니다. 지금 우리가 빚이 2억인데 앞으로 2년 후에 우리 목사님 은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차를 삽니까? 그냥 감론을박 하고 끝났는데 저한테 아이템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차값이 그때 한 4,300만 원 정도, 그때는 4,4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현대 25인승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쨌든 1여전도에서 8여전도까지 일남선교에서 6남선교, 안수집사 1, 2, 장로회, 청년회 다 합치면은 기관이 한 20여 개 됩니다. 여기 기관장들 내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 50만 원씩 헌금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이디엄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 기관장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차를,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차가 망가졌으니까 차를 하나 사자. 네, 교회가 돈은 없다. 여러분들이 50만 원씩만 헌금을 해라. 그러면은 차를 내가 가져오겠다. 50만 원씩 헌금을 다 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400만 원이 그때 인도금이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없지만 제가 맡았으니까 책임자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 300만 원을 보태서 차를 일단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60개월 할부를 했습니다. 한 달에 66만 원이 들어갑니다. 60개월이 들어갑니다. 이자 포함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대답이 안 나오는데 11조입니다. 제가 11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폼 잡으려고 그냥 차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헌금을 했지만 제가 사업하면서 11조를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11조 할 여건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빚 갚기 바쁩니다. 돈이 들어오면 나가기가 바빠요. 통장도 못 써요. 그냥 현금으로 갔다가 현금으로 갚고, 통장도 다 압류됐으니까요, 못 쓰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11조를 해야만이 제가 사업이 회복되겠는데, 11조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거요. 3천만 원을 할부로 받았습니다. 한 달에 66만 2천 원씩 60개월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을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신장로가 감당할 수 있냐 이거요. 제가 그래도 빚은 많아도 돈이 회전은 됩니다. 이것을 1순위로 갚을게요. 이것을 그 대신에 목사님이 나한테 차량 할부금으로 입금을 할 때 차량 할부금으로 기도해 주지 마시고 11조로 기도해 주십시오. 5년, 만 5년, 60개월 제가 11조만 하면은 어쨌든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확신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 대신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둘이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셋이만 알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나하고 목사하고 하나님하고 셋만 알고 그러면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2006년 2월 달부터 이제 66만 2천 원씩 이제 매달 들어갑니다. 아무리 정말 이 돈이 정말 없으면은 그막 죽는다 싶어도 그건 우선적으로 넣어야 돼. 왜 그러는 거니? 목사님 차를 살 때 내 이름으로 안 사고 목사님 차로, 목사님 이름으로 사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증을 설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을 보증으로 내세웠는데, 제가 전문가예요. 돈 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일 드릴게, 모레 드릴게, 잘 이렇게 버텨나가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캐피탈에서 전화가 오면은요 감당을 못해요. 근데 나한테 전화 오면 내가 해결하는데 목사님한테 가. 돈이 하루만 늦으면 캐피탈에서 바로 목사님한테 가고 장로님한테 가요. 한 번인가 내가 미뤘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는 죽어도 이것은 최우선으로 갚자 해가지고, 아무튼 날짜가 오기 전에 60개월을 66만 2천 원, 나중에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자가 떨어져서 막 58만 원인가 이렇게 돼서 2011년 1월 달에 끝나는데 2010년 10월 달에 두 달치를 넣고 마무리를 싹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그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조를 2006년도 1월 달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11조 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AI로 폭망했는데 AI가 나를 살려줬어요. AI가 딱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오는데, AI가 오면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먼저 오는 데가 익산입니다. 익산이 하림이 있고 동호구 뭐 참프레가 있기 때문에 익산이 양계 단지거든요. 그래서 뭐 익산의 추진위원장, 대책위원장, 전북 추진위원장, 대책위원장, 전국 단위 농가 대표로 그 위원장직을 제가 다 맡았어요. 제가 양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TV에서 이제 박사님들도 가서 인터뷰를 하고 뭐 교수님들도 인터뷰를 하는데 막 툭 떨어지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근데 저는 닭을 키고 있고 약장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을 막 해주니까, 그냥 TV에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 시사진단 뭐 이런 프로가 있잖아요. JTBC 시사진단, 시사초점 뭐 이런 프로에 1시간짜리 프로 막 나와서 그 AI 대해서 교수님들하고 박사님들하고 같이 대담도 하고, 근데 거의 다 질문이 나한테 와. 내가 대답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제일로 쉽게 이해가 가니까 교수님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료의사에서도 약품 상사에도 텔레비 나왔더라. 제가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연료만 받은 것이, 극동방송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서 이렇게 방송 나오는데, 세상의 방송은 그렇지 않아요. 출연료라는 것이 나와요. 극동방송도 개선할 것이 좀 있어요. 지금 돈을 받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SBS나 MBC, KBS는요 한번 출연하면은 출연료가 쏠쏠해요. 그때 100 몇십만 원까지 한번 받아봤어요.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독한 놈이다. 예수 믿는 놈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저 정도 되면 다 도망가고 파산 신청하고 밤에 그냥 이사 가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한 3, 4년 만에 나타나면 또 살려주거든요. 그런데 저놈은 귀엽고 갚네. 하나씩 갚아나가요. 왜냐하면 농장도 그럼 제가 하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벌어서 갚고 다시 휴전하고, 약품 상사도 그냥 하고 있으니까 벌어서 갚고 이렇게 막 해나갑니다.
200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되니까 뭔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거의 그 많은 빚이 조금씩 갚아지고 잃어버린 농장도 다시 찾고요. 극동방송 지금 북부시장에 있던 땅이 한 80평 되는데 그놈도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놈도 다시 내가 찾아왔어요. 돈 주고 찾아왔어요. 다시 회복이 돼요. 빚은 다는 갚지 못했지만 그래도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져요. 이게 11주의 힘이고 11주의 능력이에요. 2009년도에 우리 교회가 앞에 보면은 원래 그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고 그 앞에 큰 길이 새로 났습니다. 인북로가. 근데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집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노 목사님이라고 글로리아 성가대 주의하시는 목사님이 거기서 인쇄소를 하셨고 2층 집입니다. 뒤에는 원불교 할머니가, 원불교,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원불교 할머니라고 하여튼 항상 인사하면은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원불교 할머니라고 그분이 그 사시는데 집이 두 개가 교회를 딱 가로막고 있어요. 두 개만 딱 뚫어버리면은 정말 그냥 그 교회가 뻥 뚫려버려요. 앞이 훤히 보이는데 두 개가 가로막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철없는 우리 문건사는 조금씩 먹고 이제 나아지니까 그 집을 우리가 샀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해요. 근데 참 한심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원불교 할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 집을 사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기쁜 마음에 쫓아갔더니 집을 판대요. 얼마냐 했더니 4,500만 원만 달래요. 그거는 구도심이라 집값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4,500만 원만 달래요. 그래서 정말 4,500이면 드느냐 그때 4,500만 든대요. 그래서 4,500 내가 그냥 부랴부랴 500만 원을 챙겨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그냥 4,500에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일요일 날 그 우리 당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그 앞집에도 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팔았는데 그 노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이 저 앞집을 4,500에 샀습니다. 목사님 집도 우리한테 파십시오. 우리가 내년에 그 교회 창립 50주년인데 지금 이것을 사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파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쉽게 그냥 그 자리에서 팔겠대요. 1억 2천에 팔겠대요. 그래서 1억 2천에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계약은 안 하고 내일 우리 교회에 전영철 장로라고 있으니까 그분이 당위석이니까 그분 당위 거쳐서 바로 교회에서 돈을 빼가지고 내일 계약을 하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왔어요. 다음날 됐는데 우리 사찰 집사가 정신없이 뭘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500만 원이래요. 문 돈이요. 그 원불교 할머니가 집 못 판다고 다시 되돌려 주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작전이 들어갔어요. 작전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집은 언제 사도 교회가 사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2천만 원을 더 받아주겠다. 작전이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혹시나 하고 또 노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집 못 판대요. 나는 팔고 싶은데 우리 아들들이 절대 못 팔게 한다고. 못 판다. 안 돼. 말이 안 돼. 터벅터벅 그냥 왔습니다. 그날 주일 어떻게 예배를 바치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 원불교 할머니한테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왔는데 저녁 때 원불교 할머니가 나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지요. 그랬더니 돈 500만 원 다시 갖고 오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종교는 다 똑같아. 나는 원불교 다니지만 내가 이 돈을 주면서 물어봤더니 이거 교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심장로가 사서 교회에다 바친다며. 내가 그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갖고 와. 내가 그냥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심장로가 그걸 사서 바친다는 얘기를 내가 사찰한테 듣고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잤네. 그래서 갖고 오라고 그래요. 500만 원에다가 200만 원을 더 보태서 700만 원을, 하루 동안 고생했으니까 200만 원 더 받아요. 4,700만 원의 계약서 써줄게.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네 그러더라고. 4,700의 계약서를 썼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원불교 할머니가 저렇게 감동을 받았으면 목사님은 이건 뭐 떼놓은 당상이다. 갔더니 그거는 진짜 우리 아들 말대로 택도 없어요. 말이 안 먹혀. 죽어도 못 판대요. 제가 조금씩 생활이 좋아지면서 이제 죽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도 낮추고
차도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차를 대차를 했는데 모하비라는 차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차는 타면은 웬만해서 안전벨트 안 하면은 부딪혀도 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차하고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모하베를 살라고 아무도 모르게 돈을 조금씩 꼽을 쳤었어요. 2008년도, 2009년도 조금씩 살림살이가 좋아지니까 너무 갚을 것은 많이 있지만 그냥 내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교통사고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모하베를 살라고 조금씩 감춰놓은 것이 한 3,1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잔금을 딱 그냥 교회도 모르게 그냥 계약 500만 원, 700만 원에다가 잔금 4천만 원을 챙겨가지고 돈 갖다 주고 그냥 거기서 등기부 권리증 딱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우리 문건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내가 너도 모르게 사실은 모하비 하나를 살라고 조금 꼬불쳐 놓은 곳이 있는데 너 항상 기도하는 소리 들으니까 그 앞에 집 사자고 그래서 내가 그 큰 것은 못 사고 적은 거 그냥 내가 샀다. 그냥 참 차는 좀 다음에 사면 되지. 이랬으면 뭔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뭐 천둥치는 소리가 나오든지 감사하는 소리가 나든지 나와야 되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아쉽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아쉬운데 2개를 다 사든지 아니면 큰 놈을 사야 되는데 조그마한 거 사니까 아쉽다. 2개를 다 사면 참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면 큰 놈을 사야 하는데 큰 놈이 목사님 거예요. 1억 2천짜리. 근데 적은 거 사니까 좀 아쉽다. 그런데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일에도 뭐 서리발에 쓴다고 하잖아요. 여자의 기도는 무섭습니다. 1년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그 집은 그냥 그 하나만 딱 이제 포크레인 갖다 뚫어버리고 그 앞에 집만 떨렁이 남았으니까 더 모양이 안 좋아요. 당위를 열었습니다. 당위에서 심장로한테 권한을 주자. 최대 2억 플러스 알파 2천만 원, 2억 2천만 원까지 가서 승부를 봐라. 정인 안 되면은 거기서 돈 1,000만 원을 더 써도 된다. 2억 3천까지 좋다. 저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우리 창립 기념일 50주년이. 그러니까는 어쨌든 최대 2억에서 시작해서 2억 3천까지 주고 살아. 심장로한테 달려 있다. 제가 불과 한 2주를 남겨놓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의외로 전화를 반갑게 받아요. 그래서 바카스 2개를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왔는지 아시죠? 그랬더니 안다 이거요. 집 사러 왔지? 예, 집 하십시오. 여기 내가 종이하고 볼펜 줄 테니까 쓰십시오. 하여튼 목사님 받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뭐 10억을 써도 좋습니다. 못 사면 그만이니까 줬어요. 네. 딱 보더만 작년에 얼마 하다가 계약이 끝났지? 1억 2천만 원에 그냥 하다가 제가 그냥 포기했죠. 그러면 1억 2천만 원만 줘. 이게 무슨 소리요? 이게 느닷없이 1억 2천만 원만 줘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뭐 얼마라고요? 한번 써보게요. 1억 2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인데 심장로한테 그 냉정하게 보내고 나서 내가 감기가 왔는데 1년 동안 감기가 안 나가. 이놈의 감기가. 아이고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약 먹어도 안 듣고 기도하면 심장도 얼굴만 뱅글뱅글 도는데 나 살려주는 셈 치고 1억 2천만 원만 주고 빨리 가져가. 나 살해야 되겠어. 이게 은혜입니다. 안 돼요 목사님. 앞집 원불 할머니는 하루 동안 고생해서 200만 원 더 드렸는데 1년간 고생했으니까 내가 500만 원 더 드릴게요. 알았어요. 1억 2,500 줘. 그러면 1억 2,500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과가 있잖아요. 이분이 계약금을 왕창 걸고 싶어요. 또 하루 만에 바뀌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토요일 날 돈을 몇천만 원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삼성생명 VIP 고객입니다. 왜냐하면 그전부터 삼성생명 보험을 많이 들어놨고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서 이제 적립식도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VIP 고객이에요. 지금도 VIP예요. 1588-3114 삼성생명 콜번호입니다. 그리 전화를 해서 내가 대출 가능한. 근데 삼성생명 콜 전화는요, 약관 대출은 24시간 아무 때나 돼요. 일요일도 필요 없어요. 설날도 돼요. 1588만 돌리면 돼요. 딱 이제 해놓고 내 것이
지금 약관 대출 받을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5,200만 원, 5,2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5천만 원을 그냥 내 통장으로 이체해가지고 목사님 통장 번호 대봐요. 적어놓고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갖다가 이제 텔레뱅킹을 합니다. 목사님 5천만 원 들어갔어요. 이거 내일 가서 마음 편하면 나한테 1억 줘야 돼요. 절대 안 변한다 그래.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일 년 전에는 차를 살라고 조금씩 꼽을 쳐놨는데 우리 집이 동산동 저쪽 끝들이 동일이 역전 근방이라 기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아파트 생활은 전혀 안 한다 그러는데 좀 이제 소도 키고 돼지도 키고 동네 사람들이 막 냄새 난다고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 일어나서 집을 다시 짓기 전에는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아파트라도 한 23평짜리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하고 차는 못 샀지만 아파트는 하나 사야 되겠다고 조금씩 또 꼽을 치는 곳이 있어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우리 문집사도 문건사도 모르게. 그래서 그것이 얼마인가 한번 또 콜로 해봤더니 7,200만 원이 정립이 돼 있어요. 근데 봐요, 5천만 원 약관 대출 받고 7,200이면 딱 1억 2,200이잖아요 300만 원만 보태면 내 거잖아요. 그 기도가, 문건사의 기도가 이렇게 맞춰져요. 그래서 그냥 이거 일주일 갈 필요도 없이 제가 그 집 살라고 꼽을 치는 돈 7,200만 원 그럼 해약해가지고 300만 원 보태가지고 1억 2,500을 불과 3일 만에, 계약한 지 3일 만에 전부 다 갚고 이것을 우리 교회한테 바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월 아마 24일인가 됐고요. 5월 27일 날이 그때가 주일날이었어요. 2010년 불과 3일 남겨놓고 뻥 뚫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기도는 참 무섭다. 내가 그때 전화를 했더니 그때는 정말 잘했다, 고맙다, 욕받다. 1년 전에만 해도 아쉽다고 그러더니 그때는 정말 잘했다, 고맙다, 욕받다고 그러더라고요. 2010년은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이제 차도 못 사고 이제 아파트도 못 사고 있었는데 돈은 이제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2010년도 11월 2일 날 대전 극동방송 익산 본부가 허가가 나가지고 개국 날짜를 잡아놔 버렸어요. 제가 그때 운영위원회 총무로 있었는데 이 미륵산에 송신탑 세우는데 2억이 들어가요. 목사님들 다 모셔놓고 이거 이제 익산의 극동방송입니다 했더니 막 굉장히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냥 막 장로님들도 좋아라 하고 이제 드디어 방송이 온다. 근데 추진위원회를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했더니 통합 측에서 뭐 직분을 몇 개 달라고 그러고 합등에서 몇 개 달라고 성결도 달라고 그러고 직분이요 80개가 나와요. 총무, 부총무, 상임총무, 선임총무, 부회장 뭐 해가지고 막 직책이 한 80개가 나와요. 그래서 다 직책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억 원 헌금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그냥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4명이 헌금을 해서 그 2억 원을 가지고 송신탑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려고 이제 집을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조만석 장로님, 그분이 그 영생당 한의원의 조만석 장로님이 그때 위원장이에요. 구체가 총무인데 그분을 모시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웬만하면은 뭐 1억에 2억 그리고 리모델링비 뭐 7천만 원, 8천만 원, 그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기본이에요. 근데 2억 만드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스튜디오를 만들려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 진전이 없으니까 서울중앙사에서 개국 날짜를 잡아서 보내버린 거예요. 11월 2일 날 개국이다. 이때까지 개국을 못하면은, 스튜디오를 만들지 못하면은 허가 반납한다. 제가 북부시장에 땅이 그 한 80평짜리 경매로 나갔다가 다시 주타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최찬성이라고 집사, 건축하는 집사가 있는데 8월 달에 불렀어요. 여거 다녀도 안 되고 저거 다녀도 다 안 되니까 내가 그놈을 불러가지고 야, 여기다가 건축을 하자. 내가 아파트 하나 살라고 꼽을 쳐놨던 데도 다 날라갔고, 어쨌든 그러니까는 1층은 뭐 나도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사무실 가게 한 2개 나오게 만들고 2층 스튜디오 만들고 3층은 집 살라고 그랬으니까 집은 못 사고 여기 3층 아파트처럼 주택을 짓자. 만약에 이 돈을 내가 못 갚으면은 내가 농장이라도 네 앞으로 해줄게. 일단 시작을 하자.
시작을 했는데 정확하게 11월 2일 날 하루도 안 어기고 개국을 했습니다. 제가 집을 지어서 2층에다가 스튜디오 만들고, 저는 3층으로 이사 가고 1층은 제 가축약품 상사 사무실 만들고 스튜디오를 만들고, 거기다가 무슨 책상, 의자, TV, 냉장고, 에어컨, 싱크대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스튜디오도 2개로 만들어서 잘 만들어 놨고요. 나름대로 이제 그 직원들 3명이 왔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야, 몸만 어라. 어쨌든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몸만 어라. 그랬더니 그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정말 이런 예는 처음입니다. 처음 경험해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컴퓨터 갖고 들어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컴퓨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철없이 서원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극동방송이 전북 극동방송이 생기면은 그때는 컴퓨터까지 내가 다 완벽하게 준비해 주마. 그로부터 꼭 8년이 지나서 올 4월 13일에 극동방송 개국을 했잖아요. 약속 지켰어요. 컴퓨터까지 싹 사주고 완벽하게 큰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2층인데 엘리베이터도 놓고요. 그 스튜디오도 4개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컴퓨터도 얼마 들어간다 하니까 최고 좋은 걸로 해서 10대에 1,2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컴퓨터도 1,200만 원 주고 사다 놓고요. 근데 이제 운영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왜 복을 혼자만 받으려고 그러냐, 같이 나눠서 받자 이래요. 그래라,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너들도 나눠서 받자. 그랬더니 한 사람은 피아노 산다고 그러고, 누구는 컴퓨터 산다고 그러고, 나는 책상, 의자 이렇게 다 한다고 그래요. 그 금액이 리모델링비는 내가 다 부담을 했지만, 건물하고 그건 다 부담을 했지만 그건 전부 다 복을 나눠서 가져야 되니까, 나 혼자만 챙기면 안 되니까 다 나눠줬더니 그것이 한 7, 8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한 가지 주방만은 문건사가 하고 싶다 한다. 네, 주방은 문건사 400개라. 주방에 의자, 책상, 냉장고, 싱크대까지 다 이제 문건사가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서운한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도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지키시는데, 집이 어쨌든 다 리모델 스튜디오까지 만드는데 한 5억이 들어가는데요. 2010년도에 복 지나고 나서 가격이 폭등을 해서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빚을 하나도 안 졌어요. 5억을 불과 2달, 3달 만에 벌어줘요. 이 닭값이라는 것이 높을 때는 사정없이 높고 낮을 때는 떨어지거든요. 그냥 그렇게 빚을 하나도 안 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이거 진짜 투자할 만한 곳이 하나님이다. 하나님한테 투자하니까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겁이 없어요.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거래처 나가다가 왔다 갔다 영동동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전재랜드 옆에 주유소가 있는데, 저렇게 좋은 땅에다가 왜 주유소를 할까? 저기다가 극동방송을 지면 기가 막히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저 땅에 극동방송을 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어느 순간에 제 땅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허가가 쉽게 안 나요. 잡종지로 돼 있는데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땅도 싸게 샀어. 왜냐하면 허가가 안 나니까. 시장한테 제가 가르쳤습니다. 시장님한테. 이 금방 보니까 그냥 막 차가 댈 곳이 없다. 주차 공간이 그냥 너무나 없어가지고 차를 댈 곳이 없는데, 내가 거기다가 250대 될 수 있는 주차 빌딩을 지을 테니까 이것을 지어서 내가 시에다 기부 체납을 하겠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활용할 것 아니냐. 시에서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주차장 250대 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생기지 않느냐. 시청에 그 넓은 땅에 110대밖에 못 된대요. 근데 250대 될 수 있는 주차 빌딩을 지어주겠다. 그랬더니 막 그 건축가 직원을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야, 이런 조건인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전 주인도 이런 생각했으면 벌써 건물 올라갔지요. 내가 건물을 지으면 내 거예요. 시에다 줘도 언제까지나 줄 수 있냐, 이것을 몇 년간이나 줄 수 있느냐. 예수님 모실 때까지 줄게. 걱정하지 마. 예수님 모실 때까지 줄게. 내 건물에 그 주차장 내가 했으니까 나도 쓰고 같이 쓰는 거야. 예수님 모실 때까지 해줄게. 그랬더니 허가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올 연말에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극동방송 허가가 빨리 나와버렸어요. 작년 9월 20일 날 나와버렸어요. 근데 허가는 안 나오지. 내가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은 했지. 뻥은 쳐놨죠. 이 사기꾼 돼버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어쩐대요 이거 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극동방송 허가는 나와버렸어요. 건축 허가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어디 다른 데 땅 좀 한번 알게 해줘요. 보여줘요.
우연히 가다가 보니까 지금 극동방서자리 그 저쪽에 하나로변에 있는 거기 그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을 살라고 했더니 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상스럽게 4명이나 돼요. 또 알박이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알박이까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을 안 들은 차를 타고 갔다가 뭐 합의금이 2억이 필요한데 우리 땅도 사가시오 해가지고 2주일 만에 4명이 다 나한테 와서 땅 사가라고 아우성에. 그래서 그걸 샀어요. 1800평이에요. 사놓고 나니까 금호고속에서 땅을 팔으래요. 왜? 지금 그 하나로도로가 연무대까지 길이 뻥 뚫리잖아요. 내년 5월 달이면 뻥 뚫려요. 그러면은 고속버스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연무대 거쳐가지고 여산, 금마 거쳐가지고 뺑 돌아오는데 2시간 50분 걸려요. 고속터미널을 그쪽으로 옮기려면 2시간이면 해결이 된대요. 그리고 강남 손님이 의외로 많아서 KTX가 3만 원, 3만 2천 원인데 고속버스는 15,000원이면 든대요. 그리고 KTX나 SRT는 수서나 용산으로 가는데 의외로 강남 손님들이 많아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제가 졸지에 땅투기꾼이 돼버렸어요. 많이 올랐어요.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무튼 그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거기다가 2층에다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극동방송을 세웠잖아요. 감사한 것은 2010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2011년, 12년, 13년이 되니까 제가 이제 축협을 거래를 합니다. 이제 저희 축산물 축협을 남중동 바로 축협에 이제 지점장이 이제 쫓아와요. 그 전에는 내가 한번 만나만 달라고도 안 만나고 전화해도 안 받고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전화를 안 받고 도망 다녀요. 그런데 세상 말로 좀 먹고 살만하고 회복이 되니까 2013년도에 나한테 왔어요. 장로님, 돈 좀 빌려가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나한테 배정받은 것이 얼마인데 이거 지금 대출 부대주면은 나 이거 고가 점수 깎여요. 돈 좀 빌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빌려가면 되냐?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래서 나 돈은 필요 없다. 빚은 다 갚았다. 18억 있었거든요. 내가 2004년도에. 근데 2004년도에 18억이라는 돈을 2013년도까지 9년간에 걸쳐서 빚을 싹 갚았어요. 2013년도에. 빚은 다 갚았다. 빚 갚으니까 이제 돈 빌려가라고 오는 거예요. 예. 지점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와서 사정을 해요. 야, 도대체 내가 얼마짜리나 되냐. 한번 내 얼굴 감정이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장로님 재산이사 내가 숫자까지 알고 있지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뻔히 그냥 계산기를 탁 두드리더만 장로님 25억 나옵니다. 25억 범위 내에서 여신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25억이래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만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야, 잠깐만 가라. 내일 만나자. 그러고 나서 참 감사의 기도를 울면서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사무실 들어가서 무릎 꿇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살아온 얘기고요. 간단하게 지금부터 간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증입니다. 1994년도 제가 집사 시절에 회계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서울이 집사니까 회계 지출 직분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1월 첫 주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돈 500만 원 찾아가지고 빨리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명의니까 일단 내가 통장이나 갖고 있으니까 500만 원을 찾아가지고 그 재정 장로님도 거기 계실 테니까 갔어요. 그때 차를 타라는 거예요. 차를 탔더니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순창까지 가요. 그래서 웬데요? 그랬더니 순창에 갔더니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럼 500만 원을 건네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라는 거예요. 뭔가요?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얘기 안 하시더만 저 산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길 옆에 산이 있는데 야산인데 참 좋아요. 이렇게 평지로 잔디같이 이렇게 심어놨는데 정말 좋아요. 저 땅을 우리 교회가 사서 교회 공원묘지로 만들 계획이다. 지금은 화장 문화가 장례 문화가 싹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이런 그 묘지를 갖고 있으면은 전도하기도 좋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공원묘지를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하자. 땅이 진짜로 좋아요. 그래서 일단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제가 땅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하도 많이 뺏겨봐가지고 많이 알아요.
근데 저 땅은 절대 공원묘지 허가가 안 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익산 시에도 물어보고 여러 군데 이제 공원관리과도 물어봤는데 허가가 안 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죠. 목사님, 이 땅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가 날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냥 장로님들을 좀 불렀다고 그래요. 뭐 장로님들도 확인해보고 목사님도 확인해보니까 절대, 왜냐하면 국도 옆에서 환히 보이는 길이라 보이는 곳에 공원묘지 허가는 날 수가 없다. 이게 규정이 돼 있대요. 그래서 허가가 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것을 땅만 좋으니까 그냥 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2번, 3번의 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안 되겠다, 포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불러두고만 가서 500만 원을 받아오래요. 목사님들은 참 편하게 사셔요. 그래서 500만 원 계약금을 준 받아오라는 거예요. 저하고 한경철 집사라고, 제가 지출 맡고 기장 맡았던 한경철 집사라고, 그 친구는 사료장사하고 저는 약품 상사를 하고 한 건물에서 했었는데, 그 친구랑 둘이 이제 갔습니다. 욕만 바가지로도 먹었어요. 돈을 주겠어요? 대뜸 문다 소리가,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2천만 원을 싸게 9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을 7천만 원에 계약해 줬는데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지금 날라갔다. 오히려 내가 지금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상황인데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이 무슨 그 상식이나 드는 얘기냐, 막 노발대발해요. 그냥 터덜터덜 왔습니다. 목사님이 받았어? 그래요. 아직은 못 받았고요. 처음이니까 한 2번 가면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켜놨죠. 그 다음 주 이제 우리 교회가 재직 세미나를 1월 달이니까 재직 세미나를 할 때니까 나하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찾아가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찾아가기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1994년도는 나름대로 잘 나갈 때니까 무쏘라는 차가 막 나왔을 때 무쏘라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코란도 쌍용에서 나온 차 무쏘. 그 뒤에는 짐도 실을 수 있거든요. 그 한경철 집사가 나보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오라는 거예요. 됐더니 뒷문을 열으라고요. 열었더니 뭘 실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개 사료를 막 10푸대를 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농장을 하면서 이제 복덕방 비슷하게 하는데, 내가 그날 가다 봤더니 개가 여러 마리가 있어. 개 사료를 좀 갖다 주면서 어떻게 사정을 좀 해보게, 개 사료를 실었다. 10푸대를 실어요. 갑시다. 그랬더니 이러면 안 되지. 뭐요? 뒷문을 열으래요. 내가 사료를 실었으면 약을 더 싣고 가야지. 사료는 자기가 낼 테니까 약은 내 걸 실으라는 거예요. 사료는 10푸대 실어봤자 그때 사료 한 푸대 5,000원, 6,000원, 5, 6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약은 그 의자에다만 실어도 막 300만 원 정도 같아요. 뻔히 알아. 그러면서도 한 300만 원씩 실었어요. 그래요, 가자. 약하고 사료하고 까뜩 싣고 갔습니다. 가서 가는 걸로 이제 전화 약속은 해놨으니까 사료를 막 푸더라고. 그리고 나보고 이제 약을 풀라고 해서 약하고 사료를 다 pus더니 그 사람 문다 소리가, 사료는 다시 실어. 그러는 닭사료 먹고 남은 걸로만 먹어도 충분하니까 사료는 다시 실어. 저 일꾼들을 시켜서 또 사료는 싣고 약은 그대로 나는 약은 필요한 거니까 딱 보더만 200만 원을 수표로 주더라고요. 이거 약값이요. 이거 물려주는 것 아니에요. 약값이니까 이게 200만 원이 더 들지 안 들지는 사실은 한 300만 원치 됐어요. 근데 200만 원을 주면서 약값이니까 이거 받고 가. 다음에 다시 오면은 내가 자동차 빵꾸 낼 거야. 막 욕을 막 하고 그래요.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터덕터덕 왔습니다. 교회로 들어왔더니 교회가 불이 켜져 있어서 재직 세미나가 아직 안 끝나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오면서 전화는 드렸죠.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목사님하고 장로님 몇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0만 원 받았으니까 200만 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갔더니 어떻게 돼서 다 받았어? 그래요.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한 집사가 예, 다 받았습니다. 어렵게 받았어요. 심 집사가 욕 봤어요. 심지사가 욕받대요. 그래갖고 받았대요. 그래서는 내일 500만 원 입금 아마 하면은 다 마무리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여러 분 있었지만 목사님 하시는 일에 전부 다 찬성하시는 장로님만 있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만약에 그 건이 노출이 돼서 당일 결의도 안 거치고 이게 부랴부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노출이 되고 돈을 뗐다 그러면은 한쪽에서 또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래요, 감사하네. 그냥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무실로 들어와서 어쩌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 봉투를 하나 내놔요.
봉투를 하나 내놓는데 조금만 있어봐. 그 초코파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초코파이 먹으라면서 그 하나씩 먹고 있는데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50만 원이네. 그게 뭔데? 내일 아침에 사료 살 돈이지. 그 사람은 자금력이 없어서 사료를 한 50푸대 1톤 차를 갖고 가서 사서 이렇게 뒀다가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가서 하고 이렇게 개 사료 장사를 했었어요. 근데 50만 원을 내놓으면서 이거 내일 사료 살 돈인지 알지? 알지. 이거 내가 낼 테니까 그냥 기도나 해줘. 나머지는 어쩌라고. 알잖아. 제가 현금이 없고 제가 주머니에 가계수표, 제가 어음은 쓰지 않고 그때 가계수표를 썼었어요. 500만 원 한도예요. 가계수표 내놓고 거기다가 250만 원을 제 이름으로 쓰고, 날짜는 오늘 날짜, 이거 내일 넣으면 바로 현금으로 하루 이틀이면 들어오니까 돈을 넣고 기도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250만 원을 써서 놓고, 그 한 집사가 50만 원 현금 넣고, 자, 한 집사 이거 내일 사료값인데 큰일 났네. 내가 기도해 줄게. 앉아봐. 내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돈입니다. 내일 사료 살 돈입니다. 이 돈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됩니다. 30배로 갚아주시고 60배로 갚아주시고 100배로 갚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제 마음이 편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나도 감동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라 했더니, 나만 기도받으면 안 되지. 나도 심집사한테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요, 기도를 해줘. 그럼 앉으면서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 다음에는 200배, 300배는 아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다음에는 1000배, 만배, 10만 배잖아요. 한 집사, 이왕 할 바에는 크게 해버려요. 아직껏 그냥 1000배, 만배, 10만 배 해줘. 나는 간이 적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했는데 한 집사는 나한테 1000배, 만배, 10만 배로 해줘버려. 그랬더니 알았어. 진짜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한테 1000배로 갚아주십시오, 만배로 갚아주십시오, 자손 대대로 10만 배로 갚아주십시오.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감동이 됐는가 봐요. 기도를 마치고 초코파이 하나씩 먹으면서 그냥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주ገብ지점장이 25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내 얼굴 값이, 내가 여신 한도가 25억 준다는 얘기를 듣고 25억을 동그라미를 쳐보고 100배, 1000배, 만배를 해봤더니 1000배예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날짜를 보니까 19년, 그 기도를 한 지 19년 만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연단도 걷게 하고 그냥 자살까지 하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어 놓다가 살려주기 시작했는데, 불과 19년 만에 1000배로 주셨어요. 빚 하나도 없이 25억 자산 가치가 있다고 그러니까 1000배 계산해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쳐갖고 250만 원 동그라미 쳐가지고 1000배 하면은요 딱 25억이 돼요. 그런데 2013년에 1000배를 받았잖아요. 2018년 작년에 제가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아주 어려울 때 도청하고 이제 시청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소독약을 좀 납품하라는 거예요. 근데 AI가 뭐 소독약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막 몇십 톤을 써요.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드는데 마진이 참 좋습니다. 그래, 이제 한 7천만 원짜리 납품은 막 한 2, 3천만 원 남기도 하고 그래요. 정부 납품이기 때문에 고시 가격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마진이 좋았어요. 근데 조건이 재산세 2만 원 이상이에요. 사업자금을 가진 사람들 재산세 2만 원 이상이래야 입찰 공고에 참여할 수가 있어. 재산세를 떼봤더니 제가 12,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것저것 다 뺏겨버리니까, 뭐 시골에 있는 집하고 농장이 있으니까 재산세가 12,000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작년에 제가 부가가치세 빼고 소득세 빼고 취득세 빼고 순수한 그 재산세만 4,800만 원 납부를 했습니다. 아직 지점장님 데려다가 내 얼굴값 얼마나 드는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근데 2013년도에서 5년이 지난 2018년 작년에 보니까 1000배가 아니라 만배는 거의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겁이 안 나요. 지금은 겁이 안 납니다. 하나님 일이라 그러면은
겁이 안 나요. 그때 모하비 좀 살라고 아둥바둥 했다가 못 샀지만 지금은 BMW도 주고 EQ900도 주시고요. 23평 아파트라도 살라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바쳤더니 지금은 여기 바로 옆에 자이 아파트 그 58평이라고 그러대요. 백구동이. 제가 집자랑이나 차자랑하는 건 아니지요. 제가 농업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아쉬웠던가 봐요. 그냥 뭐 방통대라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명예라도 가질 수 있고 좀 할 수도 있지만 명예가 무슨 필요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대학원도 하나도 안 다녔어요. 그것이 좀 아쉬웠는가 작년 1월 달에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저한테 줬습니다. 목사님들한테는 1년에 한 2분, 3분 정도 이렇게 신학 박사 학위를 준대요. 근데 장로는 개고 60년 동안에 7번째래요. 제가 목사님, 제가 명예지만 신학 박사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성경 말씀을 조금 이렇게 넣어달라고 그래요. 제목을 넣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성경 말씀을 넣어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히 어떻게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제가 감히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제가 기도를 하겠어요. 그건 목사님 몫이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살아온 것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얘기하고 같이 은혜 받으면, 그리고 저를 혹시라도 이 중에서 이 귀한 시간에 한 분이나 두 분이라도 제 얘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도전을 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걸로 족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가 성경 구절, 아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어서 11장에는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믿고 바라고 구하고 기도한 건 받은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귀중품은 주인한테 맡기십시오. 목욕탕 들어갈 때 귀중품은 뭐였어요? 핸드폰도 있고 패스포드도 있고 이런 것이 귀중품이니까 이것을 목욕탕 주인한테 맡기고 들어가면은 목욕탕 주인이 책임을 져 주시잖아요. 잊어버려도 책임을 다 책임을 져 주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왜 못 맡겨요? 맡기면 되잖아요. 목욕탕 주인도 맡긴 것은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왜 못 맡겨요? 우리한테 귀중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우리 집도 있고요, 다 여러 가지 많이 다 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어렵게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 예수님 불렀겠지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